기초연금 이제 월 247만 원까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 하나만 보고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247만 원이면 나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기준이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차분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7만 원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선정 기준의 상한선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어진 26년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발표됐습니다. 노인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전년 대비 단독 가구는 19만 원, 부부 가구는 30만 4천 원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너무 높다. 이제 중산층도 다 받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점수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자산, 주택과 토지도 포함됩니다. 대신 부채는 차감됩니다. 빚이 있다면 그만큼 줄여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월 소득이 거의 없는 분도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집이 있어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나옵니다. 집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없어도 금융자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7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 정도까지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선입니다. 이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자 분포를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86%는 월 소득 인정액 150만 원 미만입니다. 150만 원 이상인 분들은 14%에 불과합니다. 즉, 247만 원 기준은 대부분의 수급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왜 정부는 이 기준을 이렇게 올렸을까요?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7.9% 상승했습니다. 사업소득도 505% 증가했습니다. 주택자산 가치는 6% 올랐습니다. 토지 자산 가치도 2.6% 상승했습니다. 노인의 전반적인 소득과 재산 수준이 올라갔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전체 노인의 70%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기준을 올리지 않으면 탈락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올린 것입니다. 복지를 확대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비교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천 원입니다. 기초연금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96% 수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 기준이 이제 최저생활선에 가깝게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사례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국민연금만 받고 계신 단독가구 어르신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80만 원입니다. 다른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집은 자가입니다. 시가로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금융자산은 예금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분의 월 현금 소득만 보면 80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기초연금 받겠네. 하지만 여기서 재산이 등장합니다. 주택과 금융자산은 그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환산 공식을 통해 월 소득처럼 바꿉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산이 클수록 소득 인정액은 올라갑니다. 이분의 경우 국민연금 80만 원, 재산 환산 소득이 약 40만 원 수준으로 잡힙니다. 소득 인정액은 약 120만 원 선입니다. 247만 원 기준과 비교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국민연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예금과 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은 없고 전세 거주입니다. 이분은 현금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은 당연히 받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자산은 생각보다 강하게 반영됩니다. 금융자산이 많으면 월 소득처럼 환산되는 금액이 큽니다. 이 경우 재산 환산 소득만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합니다. 다른 소득이 조금만 더 있어도 247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가난하면 무조건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활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을 선별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부부가구입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아내는 연금이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있습니다. 시가 약 3억 원입니다. 금융자산은 부부 합산 5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부부가구 기준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 재산 환산 소득을 합쳐도 300만 원 초반대에서 멈춥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단독가구보다 1인당 수령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받기는 받는데 생각보다 적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오해를 합니다. 그럼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되나? 아닙니다. 부부는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 가구로 계산됩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절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준에 해당해도 1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연락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중요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생이면 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지급도 늦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몰라서 못 받았다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왜 이 제도가 계속 논란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이제 기준 중위소득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냐, 보편지급 아니냐 라는 논쟁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자 구성을 보면 여전히 중저소득 노인이 대부분입니다. 247만 원이라는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받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아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닙니다. 혜택도 아닙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보험료 낸 결과로서 노후에 보장받는 최소한의 소득 장치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또는 본인이 곧 65세가 된다면 한 번쯤은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모르면 못 받고 알면 지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반대되는 제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될 뿐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탈락 사유가 아닙니다. 계산 요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50만 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 말은 150만 원 넘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은 어렵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열심히 국민연금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 아니냐. 이 말에도 일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준 안에 들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오죠?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정상 계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했다고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도하고 현금이 늘어난 경우, 금융자산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런 변화가 있으면 재산조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탈락했다가 다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이 줄어들거나 소득이 감소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탈락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서 받는 제도이면서 관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끝이 아닙니다. 상황 변화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논의 중인 내용은 이런 방향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의 연동, 재산 환산 방식 조정,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설정, 특히 주택재산 평가 방식은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큽니다. 고령자 단독주택에 대한 완화 논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기준은 지금만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끄러운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혜도 아닙니다. 노후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함께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해당 연령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불안은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실제 소득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한 값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실제 소득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부 공제 후 반영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 자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그냥 더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공식을 통해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예금, 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 이런 것들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금액은 기본 공제됩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있다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인가요? 네, 재산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은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높을수록 소득 인정액은 올라갑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험은 어떻게 보나요? 저축성 보험은 금융자산으로 봅니다. 보장성 보험은 대체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약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금융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많은 분들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빚이 있다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실질 자산을 정확히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있어도 대출이 함께 있으면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신청 과정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서류가 너무 많지 않나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 나머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연금 수령 내역, 대부분 기관이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그래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녀 재산도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기준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잘 살면 못 받는다. 이 말은 기초연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한 번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받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탈락했다가 다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경 사항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의로 누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변동은 불이익 사유가 아닙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하나입니다. 계산해 봐야 압니다.
추측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47만 원이라는 숫자는 희망의 숫자도 아니고 위험의 숫자도 아닙니다. 기준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내 소득과 내 재산의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은 알아야 지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르면 지나가고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초연금에서 가장 자주 탈락하는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후반에 배치하면 시청자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현금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적습니다. 하지만 예금과 적금이 1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노후 대비한 돈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금융자산도 생활 여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생각보다 탈락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부부가구인데 한 분만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남편만 국민연금을 받고 아내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많이 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신청하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한 가구로 판단합니다.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기준을 넘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주택 외에 토지나 상가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수익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땅입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가 평가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은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제도상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최근 자산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집을 팔고 현금으로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이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자산이 줄어들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조절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준에 해당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몰라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이제 반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금융자산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부채가 함께 있는 경우, 이런 조건이 겹치면 기초연금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계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영상에서 많이 받게 될 댓글 질문을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한번 탈락하면 기록이 남나요? 불이익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다른 복지에 영향 있나요? 일부 복지에서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초생활지원관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 부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거부하시는데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임 절차를 거치면 자녀 신청도 가능합니다. 찾아뵙는 서비스는 부담되지 않나요?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공식 서비스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 구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노후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선택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권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한 가지는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본인이라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불안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미리 준비하면 더 유리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속여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위험하고 결국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제도를 이해하고 구조를 알면 불필요한 불이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신청 시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한 직후, 상속금이 들어온 직후, 보험 해약금이 한 번에 들어온 시기, 이런 때는 소득 인정액이 일시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구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시기, 지출이 늘어난 시기, 자산이 감소한 시기에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타이밍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주 묻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국민연금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권리입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이 깎이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이 차이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자식에게 부담 주나요? 아닙니다. 자녀에게 금전적 부담이 전가되거나 추후 환수되는 제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본인의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은 노후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병원비, 약값, 관리비, 생활비, 이런 지출 앞에서 기초연금은 마지막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금액보다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제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정보 격차가 가장 큰 제도 중 하나입니다. 아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난 못 받아 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는 사실 확인조차 안 해본 분들도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그 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요청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제도입니다. 조용히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247만 원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150만 원 미만 구간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도는 부끄러운 제도가 아닙니다. 노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나는 월급도 없고 연금도 없는데 왜 탈락했을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답은 대부분 재산에 있습니다. 현금 소득이 없어도 금융자산이나 주택 가치가 높으면 소득 인정액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는 돈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질문 둘. 집은 있는데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래도 불리한가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의 가치가 높을수록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은 일정 부분 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 없이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셋. 국민연금 열심히 냈는데 왜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열심히 낸 결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추가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미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제도의 논리입니다. 공정성 논란은 있지만 현행 제도는 그렇습니다. 질문 넷. 그럼 국민연금 많은 사람은 무조건 손해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적거나 없을 수 있지만 전체 노후 소득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질문 다섯.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기초연금 더 나오나요? 아닙니다. 부부는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의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여섯. 탈락하면 다시는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고정 자격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변하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 통보를 받았어도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 7. 신청했다가 괜히 불이익 받는 거 아닌가요? 정상 신청으로 불이익 받는 일은 없습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고해 누락이나 허위 신고입니다. 있는 그대로 신청하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 8. 기초연금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은 못 받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급여에서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개별 확인이 정답입니다. 질문 9. 부모님이 싫다고 하시는데 자식이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위임을 받아 자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녀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질문 10. 얼마 받는지가 중요한가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달 고정 현금입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그때 기초연금은 생활을 지탱하는 기본축이 됩니다. 질문 11. 247만 원이면 나도 해당될 것 같은데 왜 불안하죠? 그 이유는 소득 인정액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자연스럽습니다. 불안의 해결 방법은 확인뿐입니다. 질문 12.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이 세 곳 중 어디든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미리 준비하면 더 유리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속여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위험하고 결국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제도를 이해하고 구조를 알면 불필요한 불이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신청 시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한 직후, 상속금이 들어온 직후, 보험 해약금이 한 번에 들어온 시기, 이런 때는 소득 인정액이 일시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구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시기, 지출이 늘어난 시기, 자산이 감소한 시기에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타이밍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질문 13. 주변에서 다 받는다는데 나는 왜 안 될 것 같죠? 이 느낌은 아주 정상입니다. 기초연금은 받는 사람보다 못 받는 사람이 더 조용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기준 근처에서 걸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질문 14. 기초연금 받는다고 주변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이 말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생활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가 정한 노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분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숨길 이유도 부끄러울 이유도 없습니다. 질문 15. 기초연금 받으면 세금 더 내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세금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 16. 통장에 찍히면 다른 지원이 줄어드나요? 일부 복지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복지 서비스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수급 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질문 17. 신청하면 바로 결과 나오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조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몇 주에서 한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질문 18. 신청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문제되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권리 행사입니다. 중간 취소도 불이익이 아닙니다. 질문 19.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거주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개별 상담이 필수입니다.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20.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뒤에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한 번 보고 끝낼 제도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1.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넘기면 유리해지나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인 자산 이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 상담 없이 움직이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질문 22. 기초연금은 앞으로 사라질 수 있나요? 당장은 아닙니다. 다만 제도는 계속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영원할 거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질문 23. 나 혼자 계산해도 믿을 수 있나요? 대략적인 판단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공식 조사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의 계산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24.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건가요? 단순하게 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질문 25. 기초연금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노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다른 고정소득이 없는 분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질문 26. 나는 혼자 살아서 더 불리한가요? 단독 가구는 기준액은 낮지만 지급 구조는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부부 가구보다 1인당 수령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질문 27. 받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형편이 어렵던데요. 이게 맞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수급자의 대부분은 중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보편복지가 아닙니다. 질문 28. 그럼 나는 확인해 볼 가치가 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그 자체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건 경계선에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 29. 어디까지가 안전한 기준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질문 30. 오늘 이 영상을 본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노후가 조금은 불안해서일 겁니다. 그 불안을 정보로 줄이는 게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질문 31. 기초연금 신청하면 집까지 조사하러 오나요? 대부분의 경우 방문 조사는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료를 확인합니다.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추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32.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다 보이나요? 금융정보 조회 동의에 따라 확인됩니다.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안전합니다. 질문 33.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로 보나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체감 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질문 34. 전세 보증금이 높아 탈락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높으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질문 35. 월세 살면 유리한가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낮거나 월세 비중이 높으면 재산 환산 소득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36. 보험을 해지하면 유리해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약 환급금이 현금 자산으로 잡히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단순히 기초연금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 37. 자녀에게 증여하면 계산에서 빠지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증여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자체가 노후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질문 38. 부부가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부는 한 번에 신청합니다. 가구 단위로 조사합니다. 질문 39.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기 조사는 있지만 매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리는 게 좋습니다. 질문 40. 주소지를 옮기면 영향이 있나요? 주소지 자체보다는 재산 구조가 중요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질문 41. 기초연금 받으면 의료비 지원도 늘어나나요? 직접 연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복지제도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42. 노인 일자리 하면 기초연금에 불리한가요?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 후 반영됩니다. 그래서 소액 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한다고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43. 받다가 중단되면 왜 중단됐는지 알려주나요? 통보받습니다. 사유를 확인하고 이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 44. 이해 신청하면 불이익 있나요? 없습니다. 권리입니다. 정당한 절차입니다. 질문 45. 기초연금으로 노후가 충분할까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이 함께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질문 46. 그래도 나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숫자보다 구조가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47. 그럼 오늘 뭐부터 하면 될까요? 확인입니다. 계산입니다.
문의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 48. 오늘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요? 247만 원이라는 숫자에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는 금액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질문 49. 이 정보를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노후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들입니다. 질문 50. 다 보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질문 51. 나는 아직 65세가 아닌데 미리 알아두는 게 의미 있나요? 의미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시점보다 준비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미리 알면 불필요한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질문 52. 은퇴 직후가 가장 헷갈립니다. 맞습니다. 소득이 끊기고 퇴직금이 들어오는 시기라 소득 인정액이 가장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는 신청 타이밍을 조심해야 합니다. 질문 53. 퇴직금은 재산으로 보나요? 네. 일시금은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에는 소득 인정액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 54. 그럼 퇴직하자마자 신청하면 불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산 구조가 안정된 후 신청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 55. 연금저축이나 IRP는 어떻게 보나요? 연금으로 수령 중이면 소득으로 봅니다. 적립 중이면 금융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령 방식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질문 56. 연금을 나누어 받으면 유리한가요? 기초연금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노후 전략으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만 보고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질문 57. 사업을 정리하면 기초연금에 유리해지나요? 사업소득이 사라지면 소득 인정액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업 정리 대금이 현금으로 남으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질문 58. 농지나 임야도 불리한가요?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실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가치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시골 땅을 보유한 분들이 예상외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59. 명의를 바꾸면 달라지나요? 단순 명의 변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 소유가 중요합니다. 명의만 바꿔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60. 기초연금은 한 번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받습니다. 하지만 영구 보장은 아닙니다. 정기 조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61. 나이가 들수록 유리해지나요? 나이 자체보다 소득과 재산 구조가 중요합니다. 연령만으로 유불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62. 기초연금과 장기요양은 연결되나요?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검토하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 63. 나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기초연금은 전액만 의미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부 지급도 노후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 64. 기초연금 때문에 재산을 줄이는 게 맞을까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노후 자산은 안정이 우선입니다. 기초연금은 보조장치입니다. 질문 65. 오늘 이 영상을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요? 정보는 방향을 잡아줍니다. 최종 판단은 공식 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확인용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66.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면 되나?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소득, 재산, 무채 이 세 가지를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질문 67. 이 과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노후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는 게 가장 큰 절약입니다. 질문 68. 오늘 이 영상의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뭔가요? 지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못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문 69.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노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질문 1은 이 영상을 본 후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질문 71.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왜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요? 제도는 존재하지만 설명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찾는 사람만 접근하게 됩니다. 질문 72. 나는 괜히 확인했다가 실망할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더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질문 73.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비교는 노후에 가장 위험합니다. 기초연금은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구조 문제입니다. 질문 74.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걸 신청해야 하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보상이라기보다 보완입니다. 질문 75. 이 제도는 계속 바뀌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 76. 앞으로 기준이 더 올라갈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을 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77. 기초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하면 생활이 달라질까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질문 78. 이 영상처럼 차분히 설명해 주는 곳이 없어서 헤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필요합니다. 제도는 어렵게 말할수록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질문 79. 나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확인은 확신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질문 80. 오늘 이 영상으로 무엇을 얻으면 될까요? 결론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만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247만 원이라는 숫자는 기준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의 구조입니다. 소득, 재산, 무채, 이 세 가지를 차분히 보는 것이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십니다. 구독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활경제, 연금, 노후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는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본인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을 위한 내용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의 공식 조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해당될까? 조금이라도 궁금해지셨다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알아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문의하고 신청해야 열리는 제도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전화 한 통입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 노인복지 전반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도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05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기본 상담은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방향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청했다고 손해보지도 않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